인천 남동구 한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생을 수산 손질 기사로 살아온 71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며느리로부터 무단 침입자 취급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날 뻔한 사연인데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액자에서 지워진 자신의 사진과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소중한 추억들을 발견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1세의 오혜란 씨 이야기인데요. 혜란 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수산 손질 기사로 살아온 분이에요. 찬바람이 불어도 여름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손질하며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혜란 씨에게 드디어 꿈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들 주원이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 이제 편히 살아요라며 아파트 증여를 제안한 거죠.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걸로 아들이 70%, 어머니가 30%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였어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명절, 월 2차례 방문 약속까지 문자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구청 등기 창구에서 도장을 찍던 날 혜란 씨의 손이 살짝 떨렸다고 해요. 주원아, 이 집이 너희 보금자리구나.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앞에서 고맙다며 절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혜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집 주인이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뒤에 서 있던 며느리 한지수의 눈빛은 좀 달랐어요. 지수는 홈쇼핑 협력업체에서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늘 자신의 공간과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매끈하고 웃음기가 많아 보이지만 속마음은 단단하고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란 씨는 마음이 벅찼어요. 평생을 남의 전셋집에서 살면서 눈치 보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가지게 된 거니까요. 비록 30%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택배로 커다란 박스 하나가 집으로 배송됐습니다. 디지털 액자였어요. 지수가 주문한 거였는데 어머님도 보기 좋으실 거예요 라며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디지털 액자가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혜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어요. 특히 며느리가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 뭔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함께 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는 걸 혜란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집들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골라서 직접 손질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과일을 사갈지 말이죠.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싱싱한 광어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회를 떠갔어요. 집들이 당일 혜란 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주원이의 회사 동료들, 지수의 방송 관련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젊고 세련된 사람들이었는데 혜란 씨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지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와, 회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혜란 씨가 회를 내놓자 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혜란 씨가 처음 본 게 바로 그 디지털 액자였어요. 거실 중앙에 걸린 커다란 액자에서는 쉼없이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주원의 신혼여행 사진, 지순의 가족들과의 모임 사진, 둘이 함께 다녔던 여행지들의 풍경까지.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혜란 씨는 가만히 그 액자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사진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원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아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주원이가 찍어준 사진까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디지털 액자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혜란 씨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역사에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던 중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에 생선 냄새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혜란 씨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져서요. 손에 냄새가 배면 다음날 방송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혜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수산 일을 해왔는데 그 냄새가 문제라니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손을 좀 더 깨끗이 씻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다음번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제가 준비를 못해서요. 특히 제가 방송 스케줄이 있을 때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혜란 씨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집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혜란 씨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수가 아, 맞다라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좀 복잡해서요.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걱정되는데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문 열어드릴게요. 그날 밤 혜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액자에 자신의 사진이 한 장도 없었던 것, 생선 냄새 때문에 핀잔을 들었던 것, 그리고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혹시나 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집에 가봤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맞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입력해봐도 계속 틀렸다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젯밤 사이에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습니다. 혜란 씨는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혹시 실수일까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가봤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어제 저녁에 바뀌었어요. 땡 며느리가 와서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새 비밀번호 알 수 있을까요? 혜란 씨가 물어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며느리분이 보안 때문에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노인 무단 침입 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란 씨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댁 노인이요? 무단 침입이요? 자신의 이름도 30%나 올라가 있는 집인데 무단 침입이라니요. 경비 아저씨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혜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메모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댁 노인 무단 침입 주의. 그 글자들이 계속 눈앞에서 맴돌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김 씨가 혜란 씨의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혜란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혜란 씨는 처음엔 말하기 싫었는데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가 듣고 나서 화를 냈어요. 뭐? 그 집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다면서. 그런데 무단 침입이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혜란 씨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혜란아, 그 집에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거 칼로라도 지켜야 해. 지금 완전히 호구 취급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혜란 씨는 조금씩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수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스토리에는 시금치 냄새 진동 키읔키읔 방송 끝났다라는 글과 함께 뒷모습 실루엣 사진이 있었는데 그 실루엣이 혜란 씨와 닮아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며칠 후에는 발리 호캉스 인증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혜란 씨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지수가 며칠 전에 출산 준비로 돈이 많이 필요해서라며 1,000만 원을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혜란 씨가 적금을 깨서 줬는데 그 돈으로 발리 여행을 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리조트 패키지 결제 내역까지 스토리에 올려둔 거였습니다. 1,000만 원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 거더라고요. 혜란 씨는 속이 뒤틀렸어요. 아이 준비한다고 해서 아껴둔 돈을 내줬는데 그걸로 신혼여행 연장전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란 씨가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익숙한 무늬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바느질 상자였어요. 혜란 씨가 평생 아끼던 주원이 어렸을 때부터 옷을 만들어주던 그 바느질 도구들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비에 젖어서 상자가 흐물흐물해져 있었고 안에 들어있던 바늘들과 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혜란 씨를 봤습니다. 아, 이거 며느리분이 가져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건 요즘 안 써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버리긴 했는데 혹시 중요한 건 아니었나 싶어서 걱정됐거든요. 혜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바느질 상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추억이 담긴 거였어요. 주원이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려서 열이 날 때마다 밤새워 만들어준 속옷들 학교 다닐 때 또래들보다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바느질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게 그 상자 안에 있었거든요. 내 바늘땀으로 내 겨울이 따뜻했는데. 촌티라고? 혜란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흩어진 바느질 도구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기록해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혜란 씨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디지털 액자에서 지워진 자신, 무단 침입주의 메모, 출산 준비비로 간 발리 여행, 그리고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바느질 상자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바느질 상자가 버려진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건지 헷갈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란 씨는 우연히 지수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번엔 스토리가 아니라 일반 게시물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새로 산 공기청정기 사진과 함께 드디어 집안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특히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완전히 사라짐이으 키으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혜란 씨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선 비린내라니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어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습니다. 와 진짜 냄새 스트레스 심하죠 유유. 저희도 시댁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더 화가 난 건 지수 어머니인 한명옥 씨의 댓글이었어요.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시집살이가 어디 쉬운 줄 알았니?
이런 댓글까지 달려 있었거든요. 혜란 씨는 그 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란 씨가 아파트에 갔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며느리분이 또 뭔가 써놓고 가셨어요. 경비실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을 보니까 방문자 관리 강화 공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특히 시댁 방문 시 사전 연락 필수, 무단 출입 시 신고 조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집인데 무단 출입이라니요. 이거 언제 붙은 거예요? 혜란 씨가 물어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어제 며느리분이 와서 부탁하고 가셨어요.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강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혜란 씨는 그 공지문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점점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때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도창래 씨가 혜란 씨를 찾아왔어요. 창래 씨는 72세인데도 노인권익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혜란아, 너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던데 무슨 일이야? 혜란 씨는 처음엔 말하기 싫었는데 창래 씨가 워낙 끈질기게 물어봐서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디지털 액자에서 지워진 자신의 사진, 바뀐 비밀번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바느질 상자, 인스타그램의 모욕적인 글들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창래 씨가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혜란아, 이거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체계적으로 너를 내쫓으려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줬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뭔지 알아?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증여란 말이야. 그런데 그 부담을 안 지면 어떻게 될까? 증여를 해지할 수 있어. 창래 씨의 말에 혜란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너 그때 문자로 약속했다고 했지? 매달 30만 원 생활비, 명절이랑 월 2차례 방문 허용. 그런데 지금 어떤가? 생활비 제대로 안 주지, 방문은 무단 침입 취급하지. 이거 완전히 계약 위반이야. 창래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망은행위라는 것도 있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에게 심각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딱 그거잖아. 혜란 씨는 그제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내 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권리야.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증거요? 지금까지 내가 찍어둔 사진들, 인스타그램 글들, 관리사무소 공지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 안 준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해. 창래 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혜란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창래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혜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래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아보자. 그리고 변호사도 한번 만나보고. 너무 늦기 전에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날 밤 혜란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물론 화가 나고 속상하긴 했지만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혜란 씨는 창래 씨의 조언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뎌진 칼을 새로 간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혜란 씨가 한 일은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사서 날짜별로 일어난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집들이 때 디지털 액자에 자신의 사진이 없었던 일,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날, 바느질 상자가 버려진 날까지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지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크린샷, 관리사무소 공지문 사진,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바느질 상자 사진까지.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에 따르면 주원이가 매달 3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깜빡했다며 뒤늦게 줬고 두 번째 달부터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라며 10만 원씩만 줬어요. 혜란 씨는 은행 통장을 꺼내서 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약속한 금액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죠. 통장 사본을 여러 장 뽑아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며칠 후 혜란 씨는 창래 씨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창래 씨가 소개해준 강현후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혜란 씨가 준비해간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부담부 증여 계약 불이행이 명확하고 망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충분합니다. 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혜란 씨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욕적인 글들과 관리사무소에 무단 침입주의 메모를 남긴 것, 개인 물품을 허락 없이 버린 것까지. 이런 것들은 명백한 망은행위에 해당됩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줬어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증여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현재 어머님 지분이 30%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혜란 씨가 가장 궁금했던 건 승소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맞서서 소송을 길게 끌 수 있으니 각오는 하셔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창래 씨가 혜란 씨에게 말했어요. 혜란아,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주원이한테 직접 얘기해보는 거 어때? 혹시 모르잖아, 아들이 정신을 차릴지도. 혜란 씨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법정까지 가기 전에 아들과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주원이가 지수의 행동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혜란 씨는 주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아, 엄마랑 커피 한잔 할 시간 있니? 주원이는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평소에 혜란 씨가 이런 식으로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또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원이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혜란 씨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돈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결국 주원이는 시간을 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혜란 씨와 주원이. 혜란 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원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혜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평생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할 때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주원이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혜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 온 거였죠. 주원아, 부담부 증여가 뭔지 알고 있니? 혜란 씨의 첫 마디에 주원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왜요?
혜란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증여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부담을 안 지면 어떻게 될까? 주원이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혜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지분 30% 너희가 지킨 게 뭐니?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보여줬어요.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주기로 했지? 그런데 첫 달은 뒤늦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10만 원씩만 줬어. 명절이랑 월 2차례 방문하기로 했는데 무단 침입 취급받고 있고. 혜란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주원이가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지수도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하지만 혜란 씨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스트레스라고? 그 스트레스가 엄마를 지우는 걸로 풀리니? 혜란 씨가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액자에 자신의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걸 설명했고 지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도 보여줬어요. 시금치 냄새 진동이라고. 생선 비린내 사라졌다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주원이는 그 글들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도 그런 글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바느질 상자 이야기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감기 걸릴 때마다 밤새워 만들어준 속옷들, 학교 갈 때 입혔던 옷들. 그 모든 추억이 담긴 바느질 상자를 분리수거장에 버렸다고. 혜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원이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건 지수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혜란 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얘기해 볼게요. 이미 몇 달째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혜란 씨가 관리사무소 공지문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주원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무단 침입 신고한다고.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 집에서. 그때 지수가 카페에 나타났어요. 주원이가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경계심이 보였어요. 혜란 씨가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나 내쫓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지수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왜 내쫓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혜란 씨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 글들, 관리사무소 메모, 바느질 상자 사진까지.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방송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던 거고. 지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시댁 무단 침입주의라고 써놓은 메모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혜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서로 불편하잖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지수가 조금 당황했어요. 정리요? 무슨 뜻이에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내 지분을 돌려받든지. 이제 선택해. 혜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지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 계약서에 정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예요? 혜란 씨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 문자 메시지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리고 망은행이라는 것도 있다더라고. 지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망은행이라는 법적 용어를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주원이가 사이에서 말했어요. 엄마, 지수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지만 혜란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주원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이제 법대로 하자. 혜란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존엄까지는 줄 수 없거든. 지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럼 법대로 하시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혜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혜란 씨는 핸드폰으로 창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강 변호사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내일 당장 소송 준비 시작하고 싶어요. 혜란 씨의 손 안에서는 마치 스테인리스 칼을 연마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린 거였죠. 법정에 서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혜란 씨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71세가 되어서 처음 법정에 들어서게 됐어요. 떨리긴 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 온 거니까요. 강현우 변호사는 지난 몇 주 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해뒀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 불이행과 망은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증여 취소 및 지분 환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증거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놨고요. 재판부에 들어서자 주원이와 지수도 이미 와 있었어요. 지수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주원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혜란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 불이행 및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말과 함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강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 오혜란 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심각한 모독을 가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떴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와 함께 주원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매달 30만 원 생활비 지급, 명절 및 월 2차례 방문 허용이라는 조건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들은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은행 입금 내역을 보여줬어요. 첫 달 이후로는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증거들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붙어있던 시댁 무단침입주의 메모가 스크린에 떴을 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원고의 개인 소유물을 허락 없이 폐기한 증거입니다.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바느질 상자 사진이 나왔을 때 혜란 씨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어요. 경비원의 증언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수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시금치 냄새 진동, 생선 비린내 완전히 사라짐 같은 글들이 스크린에 떴을 때 재판장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망은행위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에게 감사는커녕 공개적으로 모독을 가한 겁니다. 강 변호사의 설명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며느리의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약속들, 은행 입금 기록, 관리사무소 메모, 인스타그램 글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지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시댁 무단침입주의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이 맞습니까? 지수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건 보안상 필요해서.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30%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입니다. 그런 소유자를 무단침입자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수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주원이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하지만 재판장이 끊었어요.
그렇다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협상을 시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고를 배제하려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드디어 혜란 씨의 최후 진술 시간이 왔어요. 혜란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할 말은 명확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집을 준 게 아니라 살아온 저를 건넸습니다. 혜란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번 돈으로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돈만 받고 저는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껴온 바느질 상자를 버리고 저를 무단 침입자라고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조롱했습니다. 혜란 씨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 돌려받겠습니다. 제 존엄까지는 못 줬으니까요. 제 지분 30%는 돈이 아니라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저한테 돌려주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혜란 씨의 진솔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공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며 혜란 씨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었거든요. 주원이가 다가와서 엄마 라고 말하려 했지만 혜란 씨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건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거였죠. 일주일 후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혜란 씨는 그 한 주 동안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도 글쎄 해봐야 알겠지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떨렸지만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판결일 아침 혜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 하나. 71년을 살아온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으니까요. 창래 씨와 강 변호사가 함께 법원에 동행해줬어요. 혜란아, 긴장되지? 창래 씨가 물어보니까 혜란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긴장할 일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법정에 들어서니 주원이와 지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주원이는 혜란 씨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먼저 부담부 증여 계약 불이행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피고들은 매월 30만 원의 생활비 지급과 정기적 방문 허용이라는 명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혜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신호였거든요. 다음으로 망은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피고 한지수가 원고의 개인 소유물을 허락 없이 폐기하고 원고를 무단 침입자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고를 모독한 행위는 명백한 망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재판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원고를 시댁 무단 침입주의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존중의 최소한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결론을 발표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부담부 증여 계약을 불이행했으며 명백한 망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증여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혜란 씨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래 씨가 옆에서 혜란 씨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에 지수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주원이가 혜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주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혜란 씨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주원아, 미안은 내가 쓸 단어고 나는 나를 쓸 시간이야. 그 말을 듣고 주원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은 거죠. 지수는 끝까지 다가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혜란 씨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혜란 씨도 굳이 지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관계가 정리된 거니까요. 몇 주 후 혜란 씨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벽에 자신의 사진 3장을 거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일하던 모습을 찍은 사진, 두 번째는 주원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함께 찍은 사진, 세 번째는 최근에 창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디지털 액자에서는 지워졌지만 이제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보내는 첫밤, 혜란 씨는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자신을 시댁 노인 취급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핸드폰에 주원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혜란 씨는 잠시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주원아,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면 앞으로 내 가족을 제대로 돌봐.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돌보며 살 거야. 며칠 후 혜란 씨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평생 해온 수산 손질 일을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새벽 5시 시장에 나가는 혜란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는데 그 칼질이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손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혜란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말했어요. 혜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니까. 비늘이 튀는 리듬 위에서 혜란 씨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71세에 찾은 자신만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는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그렇게 오혜란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는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오혜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